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저는 기출문제 표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겁니다. 맨날. 그래서 수용 하나, 환지 하나는 항상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인데 보면 환지 방식이라는 건 환지되기 전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환지되기 전의 토지는 필지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토지입니다. 요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필지들이 이렇게 생겼던 토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기존에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토지를 정리를 해서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기존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에게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즉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 지역은 효용도 많이 증진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이죠. 자,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보다 받게 되는 면적이 보통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그게 감해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감보라고 부르는데 작게 받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기존에는 이 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시설 부지로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는다라고 해서 공공시설 감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바꾸려면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그 공사비를 토지 소유자들이 돈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채비지라는 걸 지정합니다. 채비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이걸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게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게 되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게 된다. 이걸 이제 감해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감보라고 부르는데 그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감보율.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 실제로는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이걸 이제 토지 부담률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토지 부담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부담률. 그 다음, 원래 내가 여기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보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부담률만큼을 공공시설이나 채비지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 부담률을 50%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환지하고 나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이 얼마가 되죠? 50제곱미터. 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 이걸 기준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흰 글씨로 쓰는 것들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이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 면적. 내 권리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이 토지에 있는 거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권리를 이쪽으로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 면적, 내가 받게 되는 권리가 여기 있으니까 권리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라는 건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사업을 해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중에서 토지의 분할은 토지를 잘게 쪼개는 게 난개발이라고 했습니까? 토지를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라고 했습니까? 잘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효용을 증진시키려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토지를 잘게 쪼개서 이런 작은 토지들을 다 바꿔주다 보면은 오히려 효용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을 때 이걸 과소토지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지를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이 권리 면적을 가지고 과소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게 환지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그래서 이렇게 환지 방식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환지 계획. 이제 이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하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 공사가 완료됐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즉, 환지 계획은 이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환지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이 환지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이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합니다. 자,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하는데,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7가지 기준이 있는데,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그 다음에 환경 등을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리라고 쓴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7가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경.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환경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환경. 이렇게 위지면 토수리 이렇게 환경. 요 7가지 기준에 맞춰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 제가 계획의 내용은 수업을 거의 안 합니다. 수업을 거의 안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계획이 관리 계획의 내용. 제가 국계법 할 때마다 항상 저기 써놨던 거 6가지 있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업할 때는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2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용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뭐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뭐뭐뭐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그 다음에 이거 환지 계획의 내용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니 그건 기준이고 위지면 지금 계획의 내용하고 위지면 한참 지났는데 지금 그 다음에 자 환지 계획에는 첫 번째 환지 설계가 들어가요. 환지 설계. 이거는 지도입니다. 지도. 요렇게 환지를 설계하겠다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지별, 그 다음에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요게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환지 설계는 저기 나오는 지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3번 요걸 비교하셔야 되는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되기 전의 토지일까요? 환지되고 나서의 토지일까요? 환지 명세니까 후 요겁니다. 환지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랑 비교해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요거 전에 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줄여서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이거 새 거. 그다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수리명사는 헌거. 그 다음에 채비지, 교류지, 비용에 대체된 토지라고 했죠. 이걸 그냥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용. 그 다음에 입체한지.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은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요 계획의 내용이 정비법에 가면은 우리가 뭐 조합원 돼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비사업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외워야 될 계획이 정비법에 나오는 관리계획의 내용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도 요거 중에 입체한지 빼고 4개는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설계, 새거, 헌거, 비용이. 그러니까 요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할 때도 요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놓으면은 제가 정비법은 1, 2월 달에는 사업 3가지 비교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요거 하면은 요거 그대로 그림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것만. 그래서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자, 근데 특이한 점은 헌거에는 필지별, 그러니까 소유자를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1번지는 누구 소유, 2번지는 누구 소유. 근데 헌거에는 필지별, 소유자뿐만 아니라 뭐까지 표시하죠? 소유권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의 권리를.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환지는 민법이 조금 되면은 훨씬 쉬워지는데 민법이 안 되면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지가 어렵다라는 건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고 민법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민법 교수님 참 양반이죠. 저희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박사님이죠, 박사님. 이렇게. 자, 보면은 갑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고 여기에 있는 A라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당권, 물권법에서 제한물권 중에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 자, 담보물권의 특성 이런 거 배웁니까? 민법 시간에?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뭐 물상 대위성 이런 거 배울 텐데. 그렇죠? 배우죠. 뭐 안 배울 리가 없죠. 자, 가의 소유권이 환지 사업으로 하고나면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본물권이 이전하면은 이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따라갑니까? 그 토지에 그대로 존재합니까? 따라가야죠. 이걸 수반성이라고 하죠. 본물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은 내가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물권이 이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저당권에 대해서 채무가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했겠죠. 채무를 변제를 했습니다. 내가 등기를 말소를 해야 소멸합니까? 등기를 안 해도 채무를 변제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까? 자동으로 소멸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종성. 그래서 근저당권을 부종성의 완화라고 부르죠.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변제안에서 그 채권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 만료일까지는 그게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을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유권은 종전토지든 그 다음에 새거에도 그대로 다 표시를 하는데 이 담보물권과 같은 소유권의 권리는 종전토지에만 표시를 하면은 존속하고 있다라면은 보물권 이전으로 따라와야 되고 내가 소멸을 했으면 채무를 변제했으면 자동으로 소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과에만 소유권의 권리를 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환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환지계획을 한번 작성을 해 볼 겁니다. 환지계획을 그 전에 책을 한번 읽어보죠. 302페이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등에서 기준 누가 정하죠? 아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제가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딱 2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요거 환지계획 작성 기준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요 2가지 빼고 나머지 기준은 다 국창이 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 정하는 거 2가지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국장이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수업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랑 지금 보시는 환지계획의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환지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5가지. 환지 설계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게 새거,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게 헌거, 채비지 보류 명세가 비용, 그 다음에 입체한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한지용 건축물 명세와 그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냥 입체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나오죠.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 위지면 토수리 환경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면적주의 뭐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동의에 따른 환지에서의 제외인데 자, 요걸 하기 전에 제가 환지 계획을 미리 좀 작성을 해보죠. 환지 계획은 일단 환지되기 전의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됩니다. 요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죠. 그래서 환지되기 전에 1번지 토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5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되기 전 2번지 이런 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2번지 토지는 을이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3번지 토지는 병이 1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지 토지는 정이 5000제곱미터 정이 5000제곱미터로 하죠. 5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5번지 토지는 무가 5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6번지 토지는 광명시가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7번지부터 50번지까지 사는 사람들은 입체환지를 신청했습니다. 7번지부터 50번지까지는 여기 단독주택이랑 이렇게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지역. 자, 이게 환지 전 토지. 근데 이건 소유자만 표시를 했으니까 권리도 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1번지 토지에는 A라는 저당권자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지 토지에는 B라는 임차권자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환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지를 할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했죠. 그걸 50%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을 때는 환지를 지정 안 한다고 했죠. 그 과소 토지의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 시행자들이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합니다. 우리는 과소 토지의 기준을 200제곱미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지를 하는 거죠. 자, A라는 환지된 1번지 소유자 갑에게는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받게 되죠? 250. 그래서 환지되고 나서 지번 부여를 새로 하겠죠. 지번 부여를 새로 하고 나서 갑에게는 환지되고 나서 1번 이건 예시를 드는 겁니다. 1번지 토지 사는데 무조건 1번지 주는 거 아닙니다. 환지되고 나서 1번지를 250제곱미터 주겠다라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요거는 여기 나오는 환지 계획의 기준, 위지면 토수리 환경 이 기준을 100% 다 적용했다라고 해서 이걸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적응환지. 환지를 할 때는 이렇게 적응환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준을 100% 다 적용해서. 근데 2번지 을은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죠. 이 사람은 환지를 하고 나면 얼마를 받게 되죠? 150. 을은 환지하고 나서 2번지 150을 받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과소토지의 기준에 걸렸습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에 걸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소토지의 기준에 걸렸으니까 첫 번째,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환지부지정. 근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과소토지라서 못 받았죠? 그래서 이걸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부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자, 을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토지가 작다라고 한 30년 산 사람한테 니는 땅 작게 갖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억울하겠죠. 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작은 토지를 나눠주다 보면 효용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효용만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이 사람에게 토지를 안 줄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죠.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안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을이 이제 시행자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부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을의 집안 내력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을이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을의 집안은 원래 집안 유지였습니다. 이 동네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석군 집안에다가 이 동네에서는 을 집안 땅을 안 받고는 또 동네를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는데 을 세대에 와가지고 을이 사업을 하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까지 홀딱 말아먹고 지금 300제곱미터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서 시행자를 찾아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시행자, 내가 우리 동네에서 환지를 못 받으면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 나는 환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자도 눈물을 한 번 툭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줄까 하는 거죠. 저 채비지는 시행자가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할 땅입니다. 나한테 팔아라는 거, 나한테. 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죠, 될 거. 누구한테 팔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을이 다른 데서 50제곱미터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소토지 기준을 넘었죠. 이런 사람은 이제 안 줄 이유가 없어졌죠. 요거를 내 권리 면적은 원래는 15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를 더 받았죠. 더 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증환지 이렇게 부릅니다. 증환지. 그 다음 병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환지를 하고 나면 얼마를 받게 되죠? 50제곱미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과소토지 기준에 걸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을의 150제곱미터랑 병의 50제곱미터를 합하면 기준 면적이 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150이랑 50 이걸 더해가지고 이 두 그루를 한 필지 토지에다가 환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걸 공유로 지정한다라고 해서 공동환지라고, 공동환지. 안에서 지분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일단 한 필지 토지에다 지정해 줍니다. 공유로. 이걸 공동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정은 5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지하고 나면 얼마 받게 되죠? 환지하고 나서 4번지 토지를 2500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땅은 2500까지 필요 없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땅은 2000제곱미터만 받고 싶고 500제곱미터는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권리 면적보다 500제곱미터를 작게 받는 거죠. 자, 더 받았을 때 증환지라고 했죠. 덜 받았을 때 뭐라 부를까요? 너무 쉽죠. 이런 게 공법인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가만시.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가만지, 안 주면 환지 부지죠. 이렇게. 그 다음 무는 5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환지를 하고 나면 얼마를 받을까요? 250제곱미터, 5번지 250제곱을 받는 사람인데 이 무가 갑자기 시행자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합니다. 싫어요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환지를 줘야 될까요? 싫으면 나가 라고 할까요?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싫어요 한 사람한테도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지를 지정 안 하니까 환지 부지정입니다. 환지 부지정인데 이건 과소토지라서 안 주는 게 아니죠. 무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신청 내지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근데 이 5번지 토지를 보니까 지금 무 말고 누가 있죠? B라는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무는 B랑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B의 사용 수익 권능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지 마음대로 받기 싫어요 해가지고 B의 사용 수익 권능을 침해해버리면 안 되겠죠. 해서 이런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 임차권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 6번지는 광명시가 공공시설 부지로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명시는 토지 부담료를 적용받으면 얼마를 받게 되죠? 6번지 15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발생하죠? 과소토지의 기준에 걸렸죠. 이거 잘 됐다 싶은 거죠. 잘 됐다. 시행자가 한직에 인가 내줄 때 짜증나게 굴더니만 너 이제 과소토지니까 안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명시는 공공시설 부지로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 부지를 과소토지라고 안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공공시설은 꼭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자, 이쪽에 지도로 좀 가보죠. 원래 광명시가 공공시설 부지로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지를 하고 나니까 원래는 이 위치에 맞춰서 위치를 고려를 하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근처로 환지를 지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환지를 하고 나서 다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공공시설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고 이쪽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여기 있던 주민들을 다 이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럼 동사무소를 공원 한가운데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옮겨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요 7가지 위지면 토수의 환경 중에 위치나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7번지부터 50번지까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인데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입체 환지를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합니다. 자, 입체 환지라는 거, 평평한 토지, 환지라는 건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평면 환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외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이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입체 환지.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면 평면 환지. 근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지어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면 입체 환지. 요거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입체 환지 받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7번지부터 50번지까지 소유자들은 입체 환지를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체 환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되고 나서 100번지부터 150번지까지는 채비지로 지정을 하고 161번지, 162번지, 175번지, 185번지, 186번지 등등등은 보류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자, 보죠. 환지 계획에는 일단 환지 설계, 저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거 1번지, 2번지, 4번지, 6번지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거 헌거. 필지별, 그 다음에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이게 나와있죠? 채비지랑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했죠.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이 환지 계획대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변동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요거를 환지 계획을 그대로 공고를 하면 여기서 정한 대로 그대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요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자, 환지 계획 인가 누가 할까요? 환지 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아니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개발법에서 싹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지정권자가 아닌 게 딱 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시험에 무지하게 내죠. 무지하게. 환지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른 건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환지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환지계획 인가.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준공사 받고 나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죠. 요게 여기 5번지 토지 무입니다. 무. 내가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미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출. 근데 이 지금 5번지 토지에는 누가 있죠? B라는 임차권자가 있죠. 이럴 때는 거기 뒤에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미출. 이게 이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죠. 가로 2번 이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 사람들은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짐 쌀 시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면적을 고려한 환지. 요거는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 말입니다. 면적을 고려해서.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요 을토지, 작은 토지 이런 것들은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더 받았죠. 더 받는 거 뭐라고 그랬죠? 증환지. 더 받았으니까.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을한테 환지 안 줄 수도 있죠. 과소토지라서 이게 환지부지정. 근데 이거는 과소토지라서 안 주는 거니까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부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여기 정.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이 사람은 500제곱미터는 돈으로 받았죠. 덜 받았다고 해서 뭐라 부르죠? 가만지. 즉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 말입니다.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가만지, 안 주면 환지부지정. 이렇게. 그 다음에 과소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합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끼리는 이거 밑으로는 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한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밑줄 신청을 받아 그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면 그건 평면한지. 근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구분 소유되는 건물이랑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면 그건 입체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체한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입체한지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토지 소유 또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한지 신청 기간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한지에 대한 주택의 공급 이런 것들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환지 지정 등의 제한 됐고, 그 다음에 9번 보죠. 9번 307페이지에 9번. 자, 공익사업 307페이지의 9번입니다. 맨 밑에 쪽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신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 요겁니다.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300제곱미터의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여기서는 이 7가지 기준 중에 뭘 적용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거기 세 번째 줄 위치 면적 등에 관해서는 환지 계획의 기준을 밑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위치랑 면적만.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놔두시고. 우리 앞에 거 국계법에서 안 본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채배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즉 이렇게 환지로 정한다는 건 1번지는 누구한테 주고 2번지는 누구한테 주고 3번지는 누구한테 주고 이걸 환지로 정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누구한테 정할지를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빼놓은 땅을 그중 일부 밑줄. 그중 일부. 늘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밑줄,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채비지는 보류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중 일부니까.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준다라고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따로 채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채비지 이런 건 됐습니다. 일단은 놔두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개념 플러스 이런 것들은 1번은 일단 놔두시고 2번 보죠. 2번 개념 플러스 안에 1번 잠깐 보죠. 1번에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근데 이제 면적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환지는 방식에 평가식이랑 면적식이 있습니다. 평가식이라는 건 여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의 가격이랑 내가 받게 되는 토지의 가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즉 1억짜리 토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기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토지의 가격을 맞춰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건 정비법에서 많이 쓰는 건데 내가 기존에 1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비례율이 120%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120%만큼의 토지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1억 2천짜리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환지 후에. 가격을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평가식이라고 합니다. 면적식은 기존에 있던 내 면적에다가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빼고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이걸 구하는 게 면적식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비교하면 면적식, 가격을 비교하면 평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식으로 할 때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평가식을 할 때는 비례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3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3월달에. 그래서 토지 부담률을 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기존 토지 이용도가 높은 데서는 토지 부담률을 낮게 측정합니다. 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가 주변에 공원도 잘 돼 있고 기반시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공공시설 용지만큼은 좀 빼줘야겠죠. 토지 부담률이 낮게 책정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토지 부담률을 책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환지 계획에 의해 밑줄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 원칙입니다. 이게 다만 해당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밑줄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밑줄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의 밑줄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에는 거기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다 밑줄.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얼마?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60을 초과해서도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구하는 공식 요거는 나중에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놔두십시오. 그나마 이제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 이 토지 부담률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밑줄 심의를 거쳐 결정. 그에 앞서 동그라미.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평가하게 해야 한다. 감정평가하게 해야 한다. 여기 밑줄.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겁니까?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에 앞서니까 평가를 먼저 합니다. 평가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환지에서의 가격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예 감정평가 하고 심의 거친다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냥 전에 한번 그의 뒷서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의 앞선데 그의 뒷서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심의 거친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됐고 뒤에 환지계획의 인가. 자, 환지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그 다음에 뭐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아야 돼 있고 뭐 통지 및 공람. 그래서 인가내주기 전에 통지해주고 이제 소유자한테 의견 듣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의견서 첨부, 결과 통보 이런 것들은 일단 참고로.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지금 안 보겠습니다. 이건 민법 좀 보고 민법이 돼야 좀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317페이지 환지처분 보죠. 환지처분 317페이지. 자, 요겁니다. 환지처분. 자, 환지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았죠. 그리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이거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이거 빼고 그 환지 계획의 인가 말고는 싹 다 지정권자갑니다. 그리고 이 준공사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는데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그리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즉 소유권 변동이. 자, 도시개발법을 보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법 186조입니까? 187조입니까?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고 그 개발법 조문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됩니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소유자가 됩니까? 자동으로 되죠. 그러니까 나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원래는 이 환지 되기 전 토지 소유자였다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자동으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광명시 강남에 버금가는 그 노른자의 땅에 환지를 지정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제 평소에 뻥을 많이 쳤으니까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보자 하는 거죠. 보자 하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즉 물권 변동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나는 자동으로 소유자가 됐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즉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는 거죠.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야, 내가 은행원한테 내가 여기 환지에 여기 소유자다. 그리고 은행원도 보자 하는 거예요.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 요건으로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이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환지를 하다 보니까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요렇게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요게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입니다. 요거랑 똑같이 정비법에 가면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요 그림도 똑같이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은 제가 안 한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대로 하면 돼요. 요대로. 자, 보면은 환지 처분. 의의가 나오죠.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간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환지 처분 절차. 여기서부터 써져 있죠. 공사. 환지 계획 인가받고 나서 착수했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부터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게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겁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 다음에 그 완료 기간 안에 이제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나는 분명히 이 필지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면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겁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것보다. 그러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 있는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준공사의 신청 보시면은 시행자는 공람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여기 준공사는 누가 하죠? 지정권자.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의견 다 듣고 나서 그게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야 한다. 공사를 끝낸다 이 말은 시행자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준공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럼 공사 완료 공고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지가 지한테 준공사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시기.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거기 60일 미추. 그래서 준공검사일로부터 며칠 안이죠?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을. 그 다음에 공고 나오는데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추 공고. 그 공고가 뭐냐면 이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 권리 이전 나오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미출.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미출. 끝나는 때 소멸.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제, 뭐 시료 이런 것들 나올 때 다음 날 엄청 나왔었죠. 그 다음 날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오늘이 2월 8일입니까? 2월 8일. 8일. 자, 2월 8일 24시랑 2월 9일 00시. 요거. 2월 8일 24시와 2월 9일 00시. 00시, 이게 다음 날입니다. 24시가 끝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 거기 나오는 끝나는 때. 다음 날은 자, 끝나는 때는 2월 8일 24시를 말하는 거고, 다음 날이라는 건 2월 9일 00시를 말합니다. 2월 8일 24시랑 2월 9일 00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하면 28일 24시가 되는 동시에 29일 00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다만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표현을 다르게. 자, 이 00시를 다음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 끝나는 때를 24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시는 끝나는 때. 같은 시점인데 만료되는 권리인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인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날 끝나는 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이렇게 새롭게 취득하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다음 날이라고 표현했죠. 다음 날. 내가 취득하는 권리, 이때까지는 권리가 없다가 이때부터 나는 소유자가 된다 해서 다음 날. 근데 원래까지는 있다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 소유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요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시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소멸하는 권리인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인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권리의 시점을 표현할 때는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만료점을 표현할 때는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했던 실효 내지는 해제가 왜 다음 날일 수밖에 없냐면 언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까? 언제부터 해제됩니까? 시점을 물어보는 거. 시점. 언제부터 효력이 상실합니까? 부터를 물어보는 거. 시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다음 날. 해제도 언제부터 해제된 걸로 봅니까? 언제부터? 시점을 물어볼 때는 항상 다음 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실효, 해제 이런 것들은 항상 다음 날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라는 건 00시를 말합니다. 00시. 그 다음에 어떠한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지를 지정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여태까지 2월 8일 24시까지 있다가 그대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29일 00시부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 등기 안 해도. 그렇게 해야 그 시간에 법률의 공백이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점에 권리 변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떠한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로 표현하고 시점은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실효, 해제, 언제부터 소멸합니까? 언제부터 실효가 됩니까? 언제부터 해제가 됩니까? 다음 날. 항상 다음 날. 2년,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시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효라는 건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쭉 있습니다. 이따가 언제부터 실효됩니까? 다음 날. 이따가 없어지는 시점은 다음 날. 없어지는 시점. 이따가 없으니까 그 시스타도 노래를 보죠. 이따 없으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실효 다음 날이라는 제목인데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어지는 시점. 요거 다음 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음 날. 지금까지 배웠던 이 다음 날이 00시를 말하는 겁니다. 00시. 그래서 다음 날 나오면은 시점이구나. 끝나는 때에 나오면은 만료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이거죠. 1번지 250제곱미터를 가백에 주겠답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고 했죠. 00시가 되면 나는 등기 안 해도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뒤에 종전 토지를 보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환지 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지를 못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소유권이 소멸할 겁니다. 언제?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이렇게. 자, 여기. 살인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살인사건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 토지에다가 증거보존 처분을 내리겠죠. 이렇게. 폴리스 쳐놓고 들어오지 말랍니다. 근데 내가 환지를 이쯤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환지를 받다 보니까 이쪽에 환지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럴 때, 자,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내가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지 아니면 이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따라와야 될까요? 이 토지에 남아있어야 될까요? 남아있어야죠. 이 살인사건은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자랑 관계없이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그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밑줄, 종전 토지의 전속.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역권도 똑같은 거죠. 지역권이 뭐죠? 그 배운 대로 좀 하시지. 요, 역, 지, 의, 편익을 위해서 뭘 쓰는 거죠? 승역, 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그렇게 배우셨으면서 왜 남의 땅 쓰는 거예요? 남의 땅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임차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이렇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 자, 이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 지의 편익입니다. 지의 편익. 즉 땅의 편익. 토지, 요역지 소유자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땅의 편익을 위해서, 즉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 토지 옆에다가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그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야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로 따라오면 안 되고 그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남아있습니다.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언제까지 있다가 소멸할까요? 소멸하는 권리, 만료점은 끝나는 때, 소멸하니까 끝나는 때.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그렇죠. 남아있어야죠. 토지를 위한 권리니까.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밑줄, 끝나는 때 소멸. 언제까지 있다가 소멸합니까? 만료점을 물어보니까. 입체한지 이런 것들은 일단 다음에 보면 되고, 채비지, 보류지.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밑줄.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자가 될까요? 다음날. 그렇죠.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밑줄,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거 바꿔내죠.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보류지는 시행자가. 이렇게.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이거 팔아야 됩니다. 사업비에 충당해야 되니까. 근데 보류지라는 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빼놓는 땅이니까 환지 계획에서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정한 자가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다음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죠. 자, 원래는 환지 방식에서 권리가 변동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매매 계약을 했죠. 요거는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요거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등기한 때. 그래서 민법만 좀 알면 이거는 뭐 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소유권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것들은 놔두십시오. 두시고, 그 다음에 준용법률도 됐고, 등기 촉탁의 신청. 자, 이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14일 안에.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동그라미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안기고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관청에다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합니다. 부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이 환지에 관한 등기를 한 때까지 다른 등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청산이란이라는 거죠. 청산이란 환지 처분에 의해서 적법한 논의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해주는 그 절차입니다. 청산금의 징수의 경우에는 부당이익을 받았건 청산금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청산금은 언제부터 청산금이 확정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이것도. 자, 보면은 환지에서는 모든 권리 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요거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니까 청산금도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날 확정됩니다. 다음 날. 그 다음에 산출 기준이 나오는데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 제외한 경우 그 부족분은 종전 토지 및 환지 위지 및 토수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전으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확정은 다음 날 된다고 했죠. 근데 결정은 거기 청산금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 몇 주. 자, 다시 해보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합니다. 확정은 다음 날. 그러니까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결정된 청산금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때까지 결정을 해라 이 말이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밑줄하시고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내가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겠죠. 환지계에서 제외됐으니까 자,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공사를 해야겠죠. 이런 사람들,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아까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지시키고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돈 받고 나가겠죠. 안 받았으니까. 환지를 지정받지 못했으니까 청산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줘 하니까는 여기 환지 처분이 공고되고 그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3년? 이 사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가로 청산금의 다만 결정 시기에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밑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가로 1번, 2번을 묶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번, 2번을 섞어서 읽으면 그렇게 읽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우니까.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을 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은 언제? 다음 날. 그 다음에 이 321페이지는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징수합니다. 제목에만 있죠. 가로 2번은 강제징수. 안 받으면 따라다니면서 주는 거 아니고 가로 3번에 공탁하면 됩니다. 가로 3번. 내용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죠. 무조건 5년입니다. 공법에서 그냥 소멸시효 나오면 5년. 자, 다시.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강제징수합니다.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제목만. 일단은 밑에서 살짝 봐야 될 게 조금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징수를 행정청이 아닌 자한테는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볼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강가 보상금 이런 건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나머지는 됐고 지금은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다시 한번 보면 환지 방식은 효용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토지를 효용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기준이 위지면 토수리 환경, 내용에는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누구한테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서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누가 준공사해주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사를 받고 나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 요거를 그대로 공고를 하죠.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권리가 변동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종전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거 환지되고 나서 이 토지를 종전 토지로 봐줍니다. 종전 토지로. 내 소유권이 여기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등기하고 청산하는데 나는 이미 소유자가 됐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 더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덜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청산금 언제 결정하죠?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공고일 다음, 결정은 때, 그 다음에 다음 확정, 그 다음에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고 교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권리 변동하는 시점, 다음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다음날부터니까 시점을 물어보니까 다음날 이렇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다음에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대로 그 토지에 남아있죠. 그 증거보존 처분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역권도 마찬가지. 토지에 설정한 권리니까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야겠죠. 소멸하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이 정도.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일단 용어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인가 누가 하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날이랑 끝나는 때 이런 것들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